여기 평범해 보이는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기를 입양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사진 속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고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 사진이 찍힌 순간에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가 아기의 어머니를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15년 뒤 사진 속 아기는 소녀가 되었고 어느 날 경찰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믿기 힘든 진실을 전했고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강반장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최초의 인터넷 연쇄살인범으로 불리는 존 에드워드 로빈슨 사건입니다. 그는 무려 16년간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꿰어내고 살아있는 듯이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갖출 상태로 만들었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고 수사관들은 실제 피해자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로빈슨이 연쇄살인범이 되기 전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943년 5째 중 셋째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엄격한 훈육자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않고 낙제생이었으며 그부들과 자주 싸움을 벌였다고 전해지죠. 그는 결혼도 하고 자녀 넷을 낳으며 평범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존 로빈슨은 의료 자격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뒤 수만 달러를 횡령하다 적발됐죠. 이후에도 보험 사기와 투자 사기, 수표 위조를 반복했고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죽어가는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던 지인에게 접근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그대로 가로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이었습니다. 존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민이었습니다. 스카우트 대장으로 활동했고 어린이 야구팀 코치를 맡았으며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가장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한 자선단체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상조차도 존이 직접 꾸며낸 것이었죠. 그는 편지를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해 스스로를 수상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존 로빈슨의 인생은 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이 목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노리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1985년 1월 미국 19살의 리사 스타시에게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딸 티파니가 있었죠. 대부분의 19살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나이였지만 리사는 어린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집을 나온 그녀는 이모의 도움으로 어린 딸과 함께 여성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리사에게는 일자리와 딸과 함께 살아갈 집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존 로빈슨이 접근하는데요. 그는 리사에게 싱글맘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숙소도 제공해주고 직업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절박했던 리사에게 그 말은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죠. 그래서 그녀는 존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1985년 1월 초 리사와 티파니는 존이 마련해준 모텔로 들어갑니다. 물론 숙박비는 모두 존이 대신 내줬습니다. 존이 리사에게 보여주는 호의에 가족들은 이제 리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인 1월 10일 리사는 시누이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존 로빈슨이 직접 차를 몰고 찾아옵니다. 리사는 어린 딸 티파니를 안고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족들은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사 스타시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사는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존 로빈슨이 계속해서 리사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 뒤 가족들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편지에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편지는 타자기로 작성되었고 편지의 아래에는 리사의 자필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리사의 가족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리사는 타자기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사가 사라지기 직전 걸어왔던 마지막 전화 때문이었죠. 당시 리사는 엉엉 울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백지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죠. 어머니는 즉시 말렸습니다.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자 리사는 이제 그들이 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리사의 가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 편지를 확인했죠. 하지만 당시 리사는 성인이었고 강제로 납치됐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닌 가출로 처리되는데요. 그렇게 리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갑니다. 한편 존 로빈슨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자신의 동생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들려주죠.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린 딸만 남겨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존은 그 아기를 동생 부부가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동생 부부는 그의 말을 믿었고 결국 존에게 $5,500를 지불하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존 로빈슨은 리사 스타시를 살해하고 입양 서류에 판사 변호사 서명을 위조하여 동생 부부에게 아기를 넘겼습니다. 이 아기의 원래 이름은 티파니 스타시였고 입양 후 헤더 로빈슨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입양하는 것을 기념해 찍은 사진에서 존 로빈슨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면서 기분이 나쁜데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아기 앞에서 어떻게 활짝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존 로빈슨의 피해자는 리사 스타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리사는 두 번째 피해자였죠. 1984년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에는 폴라 고드프리라는 19살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폴라는 직장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존 로빈슨이 운영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존이 사기 행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폴라는 가족들에게 텍사스로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것이 폴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딸을 기다리던 폴라의 아버지는 존 로빈슨을 찾아갑니다. 존은 당연히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했고 아버지는 존에게 부탁을 합니다. 폴라에게 꼭 전해줘요. 3일 안에 부모한테 연락하라고. 며칠 후 폴라의 가족들은 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타자기로 작성된 것으로 문법적 오류와 오타가 많았는데 폴라의 가족들은 그녀의 평소 말투와 다르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죠. 편지의 내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날 계획이지만 어디에 정착할지 아직은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존 로빈슨에게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었죠. 가족과 수사당국은 이 편지가 실종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폴라의 실종이 존 로빈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폴라가 실종된 지 3개월 후 존 로빈슨은 억압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여러 보호소와 병원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곳에서 리사 스타시를 만나게 되었죠. 3년 뒤인 1987년 27살의 캐서린 클램핏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존 로빈슨의 회사에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15일 그녀는 존과 만나러 나간 뒤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살인이 아닌 사기와 횡령 혐의로 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빈슨은 감옥 안에서 다음 타깃을 찾았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하던 49살의 베벌리 보너였는데요.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벌리는 존을 믿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존이 출소한 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캔자스로 이주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베벌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동일한 편지를 받았죠. 베벌리는 이혼 후 매달 약 $1,000의 위자료를 받고 있었는데 존은 그 돈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는 편지로 베벌리의 가족들과 연락을 이어갔고 가족들은 딸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벌리의 어머니는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위자료 수표를 받아 존에게 전달했던 거죠. 결국 가족들이 베벌리의 실종을 눈치채기까지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세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채팅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전 세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로빈슨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을 꿰어낼 가능성을 봤던 거죠. 존은 특정 성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사용한 이름은 슬레이브 마스터, 직역하면 노예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부유한 후원자인 것처럼 자신을 꾸몄고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했습니다. 1994년 존은 온라인에서 실라 페이스라는 45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실라에게는 데비라는 15살 딸이 있었는데 척추 이분증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존은 두 사람에게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데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실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하겠다고 했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모녀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를 떠나 캔자스시티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들의 연금 수표마저 자신이 돈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존 로빈슨은 늘 같은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그 희망을 미끼로 사용했던 거죠. 1999년 존 로빈슨은 채팅방에서 폴란드 출신의 21살 이자벨라 레비카를 만나게 됩니다. 존은 이자벨라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벨라는 존을 따라 캔자스시티로 이주합니다. 존은 그녀에게 약혼 반지까지 선물했고 심지어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함께 관공서를 방문하기도 했죠. 물론 존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결혼했다고 말했고 그의 이름은 알리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이자벨라의 삶을 하나씩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자벨라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포함해 거의 모든 권한을 존에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1999년 어느 날 그녀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행방을 묻자 존은 이자벨라가 마약 문제로 추방됐다고 둘러댔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자벨라는 이미 존 로빈슨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수제트 트라우트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존 로빈슨을 만나게 됩니다. 존은 늘 그랬듯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여행도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제트는 그의 말을 믿었고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한 채 캔자스로 향했죠. 하지만 그것이 가족들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수제트의 어머니 앞으로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딸은 잘 지내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죠. 어머니는 편지를 읽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편지 속에는 수제트가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죠. 딸이 자신의 반려견 이름을 틀릴 리는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확신합니다. 이건 우리 딸이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무렵 경찰 역시 존 로빈슨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이상하리만큼 그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한편 경찰은 존이 미국 전역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호텔에 머물게 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더 심각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존이 또 다른 젊은 여성을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한 여성이 존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또 다른 여성이 성인용품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수사관들은 마침내 존 로빈슨의 집과 농장, 창고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대규모 연쇄살인 사건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찾고 있었던 건 실종 사건과 관련된 증거 정도였죠. 하지만 농장 한 구석에서 수상한 드럼통이 발견되었고 그 드럼통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죠. 수색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드럼통이 발견됐고 미주리주에 있던 창고에서도 같은 드럼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5구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수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자벨라 레비카, 수제트 트라우튼, 베벌리 보너, 페이스, 그리고 딸 데비 페이스. 경찰은 존의 집과 사무실에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래전 실종됐던 리사 스타시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헤더의 출생 기록과 입양 과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헤더 로빈슨은 리사 스타시의 친딸이었습니다. 존 로빈슨은 리사를 살해한 뒤 갓난아기였던 티파니를 자신의 동생 부부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삼촌이라고 믿어왔던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과연 그 순간 헤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헤더는 훗날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부터 존 로빈슨을 무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늘 불쾌하고 위험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체포되기 몇 달 전 존은 헤더에게 자신과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헤더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존을 따라갔다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헤더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친어머니 리사 스타시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존 로빈슨은 여러 건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캔자스주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미주리주에서도 추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며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에 관해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리사 스타시, 폴라 고드프리, 캐서린 클램핏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늘날까지도 존 로빈슨의 실제 피해자가 확인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 반장은 이 사건을 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1984년 폴라 고드프리가 사라졌을 때 가족들이 받은 그 편지를 조금 더 수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리사 스타시가 남긴 마지막 전화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더라면, 누군가가 존 로빈슨의 거짓말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그랬다면 폴라도, 베벌리도, 수제트도, 이자벨라도 살아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헤더는 어머니를 잃지 않은 채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존 로빈슨은 사람들의 의심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라 너무 늦게 멈춰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 반장이 준비한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